안녕하세요. 미니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다. 책을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저자인 레지나 브렛이 자신의 삶에서 겪은 중요한 경험들을 50가지 인생 수업이라는 주제로 엮어낸 책입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 깨달음을 주었던 2가지 인생 수업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더 자주 행복하고 싶은 당신에게 우리는 미래의 무엇인가를 바라고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진리다. 그런데 인생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것일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사람은 불행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그들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계획을 세울 뿐이다. 그들은 행복이라는 것이 계획의 성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실천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행복이란 추구하거나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선택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불행할지 행복할지는 상황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태도가 만드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고 넉넉하고 풍족한 상황인데도 불행해서 허우적대는 사람들도 많다. 그 차이는 단 하나. 내가 지금 가진 것을 선택하느냐, 가지지 못한 것을 선택하느냐이다. 가장 쉬운 일에서 변화는 시작된다. 삶이 마치 어린 시절 즐겨하던 얼음땡놀이 같다는 생각이 들고는 했다. 술래에게 잡히지 않으려면 있던 위치 그대로 얼음하고 얼어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나는 석고상처럼 꼼짝없이 얼어붙어 있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설까 무서웠고 틀린 결정을 할까봐 두려웠다. 찰리 브라운의 크리스마스라는 책에는 특별한 에피소드가 나온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도 우울하기만 한 찰리 브라운은 5센트만 지불하면 되는 정신과 의사 루시를 찾아간다. 루시는 최선을 다해 찰리 브라운의 병명을 진단한다. 루시는 찰리에게 책임지는 것이 두려우면 책임공포증을 앓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찰리는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인지 아직은 모르겠다고 말한다. 루시는 정확한 진단명을 내리기 위해 애를 쓴다. 계단이 무서우면 계단 공포증을 갖고 있는 것이고 바다가 무서우면 바다 공포증을 갖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말한다. 다리 건너는 것이 무서우면 다리 공포증을 앓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한다. 루시는 찰리에게 네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아낼 수 있다면 정확한 병명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말은 찰리에게 충격과 동시에 안도감을 가져다 준다. 마침내 루시는 적절한 병명을 찾아낸다. 만사공포증. 만사공포증이 무엇이냐고?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찰리 브라운이 앓고 있는 병이 바로 그것이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청소년기에 알코올을 남용하게 되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망쳤다. 성적이 모자라 겨우 입학한 대학은
집과 가까운 켄트 대학이었다. 집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한 이유는 입학 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을 치고 집이 있는 오하이오 레베나를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가정 하나하나를 버텨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레베나에서 켄트 대학까지 6마일 거리를 날마다 버스를 타고 다녔다. 내가 입학한 켄트 대학이 훌륭하고 실속 있고 학교로서 적합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언니 3명과 오빠가 했던 것처럼 집을 떠나 생활한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언니들과 오빠는 미국에서 가장 큰 대학 가운데 하나인 오하이오 주립대학으로 진학하면서 더 큰 세계로 나아갔다. 하지만 나는 켄트 대학이 좋았다. 켄트에서의 내 삶은 작지만 안락했다. 같은 고등학교에서 올라온 친구들과 함께 카페테리아에서 밥을 먹는 그런 삶이었다. 1, 2년 정도 학교를 다닌 뒤 나는 화학에서 낙제하고 말았다. 너무 어려워서 수업을 따라갈 수 없었고 그래서 3번이나 전공을 바꾸었다. 그리고 21살에 임신한 후에는 학교도 자퇴하고 말았다. 술도 끊고 직업도 가져보았지만 어떤 것도 적성에 맞지 않아 늘 휘청거리며 살았다. 교통접수원, 변호사 사무실 비서, 사무실 관리원, 시신을 접수하는 장례 보조원 등으로 전전했다. 내 미래를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요양원에서 일하던 친구가 이렇게 충고를 해왔다. 옳다고 생각되는 일부터 그냥 해. 그게 다인가? 그 정도라면 할 수 있겠다 싶었다. 보통 우리는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너무 작아서 보이질 않는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너무 먼 곳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거대하고 무서운 것들 뿐이다. 그런 것들은 결코 간단하게 보이질 않는 법이다. 그래서 늘 기다리게 된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원대한 청사진이 우리 발 아래 마치 레드카펫처럼 깔리기를 바란다. 설령 그렇게 될지라도 너무 두려워서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면서 말이다. 나는 대학을 마치고 싶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떤 것을 전공해야 할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내가 원하는 인생 설계를 그릴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 중에는 답변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어느 날 우리 엄마가 옳은 방향을 알려주었다. 그냥 수강 안내서부터 보렴. 그게 다인가? 그 정도라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수강 안내서를 펼쳤다. 흥미가 당기는 것들에 색칠을 해가며 페이지를 후루룩 넘겼다. 학점이나 학위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목적은 없었다. 거실 마룻바닥에 앉아 페이지를 넘기고 또 넘겼다. 노는 시간이 제일 좋은 아이처럼 처음에는 레크레이션 수업과 승마, 등산, 배낭여행에 색칠을 했다. 그런 다음엔 몇 개의 심리학 강좌와 예술 과목에도 표시를 해두었다. 그 다음엔 영어 수업 몇 개, 보물을 발견할 때까지 그렇게 페이지를 넘겼다. 뉴스 기사 쓰기, 리포트 쓰기, 잡지 글 쓰기, 특집 기사 쓰기, 인류학에서 동물학까지 표시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책을 덮고는
내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살폈다. 글쓰기. 그래서 글쓰기 수업을 하나 선택했다. 그리고 또 하나 선택해 나갔다. 의심스러울 때는 그냥 옳아 보이는 것부터 하면 된다. 그런 것들은 항상 작은 것들이다. 독터 로우는 책을 쓰는 일을 야간 운전에 비유했다. 결코 전조등 불빛 너머를 볼 수는 없다. 여행 내내 그런 식이지만 목적지로 가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이 철학은 인생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내 차의 헤드라이트는 320피트를 비출 수 있다. 운전하는 데는 세상을 모두 비출 수 있는 햇빛이 필요한 게 아니다. 운전에 필요한 빛만 있으면 충분하다. 30살이 되었을 때 나는 켄트 대학에서 저널리즘으로 학위를 받았다. 10년 후엔 존 캐롤 대학에서 종교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석사학위를 받기 위해 학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학위 기간을 생각하고 수업료를 계산하고 수업을 받고 숙제를 하고 밤새워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 등등을 걱정했다면 나는 첫 학기 수업료조차 송금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냥 수업 하나를 듣고 그런 다음 다른 하나를 듣고 또 듣고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과정이 끝나 있었다. 딸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18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울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내가 석사학위를 받은 그 해에 우리 딸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애를 가졌을 21살 당시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이를 키우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 희생이 뒤따라야 하는지 몰랐다. 하지만 몰랐던 것이 기쁘다. 알았더라면 두려워서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하고는 한다. 연구에 따라 동그라미만 6개가 넘어가는 결과도 있다. 하지만 양육비가 부모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지는 못한다. 양육에 들어가는 에너지와 시간을 계산해서 내놓을 수 있었다면 우리 인류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성공의 비밀, 인생의 비밀은 계산하지 않는 것에 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한다. 일어날 수 있는 큰 위험에 시선을 두지도 말아야 한다.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아주 작은 발걸음도 떼지 못하도록 얼어붙게 만든다. 40파운드가량 살을 빼고 싶다면 튀김 대신에 샐러드를 주문하면 된다.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수화기를 집어들어야 한다. 소설을 쓰고 싶다면 앉아서 작은 문단부터 채워나가야 한다. 이게 변화의 시작이다. 당신의 다음 단계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냥 하라. 살아가는 일만큼 경건한 일은 없다. 10학년 영어 시간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을 선생님이 추천했을 때 나는 삶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소로우는 2년 2개월 동안 자신이 소유한 숲속에서 살며 이 책을 썼다. 10학년 때 깊은 인상을 주었던 그의 문구는 지금도 여전한 감동을 준다. 나는 숲으로 갔다. 진중하게 살고 싶었고 삶의 본질적인 요소들과 마주하고 싶었다.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나 또한 무엇을 가르칠 수 없을 것이고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야 비로소 내가 살아있지 않았었음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나는 삶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인생의 비밀은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살아가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소로우의 책을 읽고 4년이 지난 후였다. 내 삶이 점점 궁지로 몰려가고 있었다. 나는 겁에 잔뜩 찔린 21살의 대학생이었다. 생리가 4개월째 나오지 않았고 아랫배는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다. 임신이 아니기를 바랬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 그렇게라도 하면 임신이 안 될 것처럼 여겨졌다. 꽤 오랫동안 현실을 부정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라나는 아이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나는 오하이오 켄트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았다. 나와 같은 미혼모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기관이었다. 그냥 임신한 여성들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고 입양도 주선하는 그런 기관이었다. 결과가 나오기로 한 날, 나는 공중전화로 결과를 물었다. 병원은 전화상으로 결과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정상적인 절차라고 했지만 어쩐지 거짓말 같았다. 나는 캠퍼스를 가로질러 병원이 있는 시내 쇼핑 지역으로 걸어갔다. 가는 내내 발이 땅에 닿는 것 같지가 않았다. 떠내려가듯 사람들에게 밀려 그곳으로 갔다. 이미 바뀔 것이라고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접수대에 앉은 여성은 마치 행복한 뉴스라도 전하는 듯 밝은 목소리였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뺨을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 왔다. 임신하셨어요. 제가요? 이제 겨우 21살인데 두려움에 떨고 길을 잃고 혼자가 된 내가. 아기 아빠와의 관계는 벌써 몇 달 전에 끝이 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런 단서도 없는 내가. 그러고는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깊은 정적이 찾아왔다. 태풍의 눈에 선 것 같은 정적이었다. 평온함이 내 몸속을 채워갔다. 생명,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내 안에서. 그날 나는 간호사에게 고맙다고 말을 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매일매일 고맙다고 말을 했다. 그 당시 내 눈앞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었다. 비참한 실패로 여기든가 아주 멋진 기회로 삼든가. 나는 학교를 자퇴했고 응급구조원으로 일하던 직장도 그만두었다. 환자들을 옮기려 힘을 주다 허리를 다칠 위험도 있었고 뱃속의 아기에게도 무리가 갈 것 같았다. 나는 다시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갔다. 부모님 집 문을 열 때 세상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느낌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세상 어느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는 나만의 세계를 가진 느낌이었다. 엄마가 되어간다는 기쁨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 것 같았다. 물론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던 시절이었기에 이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이 아이를, 내 딸을 왜 한때는 사라져버렸으면 하고 기도를 했을까?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인데도 말이다. 53년의 삶을 돌이켜보면 아이는 나에게 가장 위대한 인생의 우회로였다. 삶을 선택하라. 낙태 반대 슬로건으로 논쟁을 일삼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대하는 방식이면서 또 선택한 마주했을 때의 기준점으로서 하는 말이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삶을 고양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암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을 때 치료 항목들은 정말 최악처럼 여겨졌다. 외과 수술, 항암제 투여, 방사선 치료, 더구나 의사 선생님은 위 항목들 중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받을 것을 권고했다. 암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쇠약해지는 것을 많이 보았다. 유방암으로 여러 해 동안 투병을 하다 끝내 고통 속에 돌아가신 이모 세 분이 있는 나로선 앞날이 두렵기만 했다. 항암제 투여를 시작하기 전 나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작은 게임을 했었다. 내가 이걸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항암제 투여를 거절하고 외과 수술만 받는다면, 그리고 기도를 한다면, 기도가 나를 지켜줄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것은 삶을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는 외침이 들려왔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내 영혼이 거주하는 몸을 살리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은 알고 있었다. 결국 나는 그 작은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을 수 없었다. 그 목소리는 절대자에게서 오는 것이었다. 삶을 선택하라. 나는 그렇게 했다. 삶을 선택한 것이다.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받았다. 치료는 나를 쇠약하게 만들었지만 또 점점 좋아지게도 했다. 이 모든 경험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과 우리 딸, 남편,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껏 삶 전체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위대한 선물을 들라면 나는 이 경험이라고 말한다. 5손가락 안에서 순위를 다투는 위대한 경험 2개를 들라고 해도 이 경험을 든다. 21의 미혼모가 된 것. 이것은 내게 일어난 최고의 경험이다. 41의 암을 얻은 것. 내가 겪은 것들 중 가장 좋았던 경험 중에 하나다. 이 2 경험이 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완전히 변화시켰다. 인생은 나를 원하지도 않는 길 위에 내려놓고 원하지도 않는 계획 속에 데려다 놓을 수 있다. 하지만 그곳에도 한 가지 진리가 있다. 삶을 선택하라. 살아가는 것만큼 경건한 일은 없다. 미니의 낭독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니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다. 책을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저자인 레지나 브렛이 자신의 삶에서 겪은 중요한 경험들을 50가지 인생 수업이라는 주제로 엮어낸 책입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 깨달음을 주었던 2가지 인생 수업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더 자주 행복하고 싶은 당신에게 우리는 미래의 무엇인가를 바라고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진리다. 그런데 인생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것일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사람은 불행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그들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계획을 세울 뿐이다. 그들은 행복이라는 것이 계획의 성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실천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행복이란 추구하거나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선택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불행할지 행복할지는 상황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태도가 만드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고 넉넉하고 풍족한 상황인데도 불행해서 허우적대는 사람들도 많다. 그 차이는 단 하나. 내가 지금 가진 것을 선택하느냐, 가지지 못한 것을 선택하느냐이다. 가장 쉬운 일에서 변화는 시작된다. 삶이 마치 어린 시절 즐겨하던 얼음땡놀이 같다는 생각이 들고는 했다. 술래에게 잡히지 않으려면 있던 위치 그대로 얼음하고 얼어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나는 석고상처럼 꼼짝없이 얼어붙어 있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설까 무서웠고 틀린 결정을 할까봐 두려웠다. 찰리 브라운의 크리스마스라는 책에는 특별한 에피소드가 나온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도 우울하기만 한 찰리 브라운은 5센트만 지불하면 되는 정신과 의사 루시를 찾아간다. 루시는 최선을 다해 찰리 브라운의 병명을 진단한다. 루시는 찰리에게 책임지는 것이 두려우면 책임공포증을 앓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찰리는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인지 아직은 모르겠다고 말한다. 루시는 정확한 진단명을 내리기 위해 애를 쓴다. 계단이 무서우면 계단 공포증을 갖고 있는 것이고 바다가 무서우면 바다 공포증을 갖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말한다. 다리 건너는 것이 무서우면 다리 공포증을 앓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한다. 루시는 찰리에게 네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아낼 수 있다면 정확한 병명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말은 찰리에게 충격과 동시에 안도감을 가져다 준다. 마침내 루시는 적절한 병명을 찾아낸다. 만사공포증. 만사공포증이 무엇이냐고?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찰리 브라운이 앓고 있는 병이 바로 그것이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청소년기에 알코올을 남용하게 되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망쳤다. 성적이 모자라 겨우 입학한 대학은 집과 가까운 켄트 대학이었다. 집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한 이유는 입학 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을 치고 집이 있는 오하이오 레베나를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가정 하나하나를 버텨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레베나에서 켄트 대학까지 6마일 거리를 날마다 버스를 타고 다녔다. 내가 입학한 켄트 대학이 훌륭하고 실속 있고 학교로서 적합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언니 3명과 오빠가 했던 것처럼 집을 떠나 생활한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언니들과 오빠는 미국에서 가장 큰 대학 가운데 하나인 오하이오 주립대학으로 진학하면서 더 큰 세계로 나아갔다. 하지만 나는 켄트 대학이 좋았다. 켄트에서의 내 삶은 작지만 안락했다.
같은 고등학교에서 올라온 친구들과 함께 카페테리아에서 밥을 먹는 그런 삶이었다. 1, 2년 정도 학교를 다닌 뒤 나는 화학에서 낙제하고 말았다. 너무 어려워서 수업을 따라갈 수 없었고, 그래서 3번이나 전공을 바꾸었다. 그리고 21살에 임신한 후에는 학교도 자퇴하고 말았다. 술도 끊고 직업도 가져보았지만 어떤 것도 적성에 맞지 않아 늘 휘청거리며 살았다. 교통접수원, 변호사 사무실 비서, 사무실 관리원, 시신을 접수하는 장례 보조원 등으로 전전했다. 내 미래를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요양원에서 일하던 친구가 이렇게 충고를 해왔다. 옳다고 생각되는 일부터 그냥 해. 그게 다인가? 그 정도라면 할 수 있겠다 싶었다. 보통 우리는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너무 작아서 보이질 않는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너무 먼 곳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거대하고 무서운 것들 뿐이다. 그런 것들은 결코 간단하게 보이질 않는 법이다. 그래서 늘 기다리게 된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원대한 청사진이 우리 발 아래 마치 레드카펫처럼 깔리기를 바란다. 설령 그렇게 될지라도 너무 두려워서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면서 말이다. 나는 대학을 마치고 싶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떤 것을 전공해야 할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내가 원하는 인생 설계를 그릴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 중에는 답변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어느 날 우리 엄마가 옳은 방향을 알려주었다. 그냥 수강 안내서부터 보렴. 그게 다인가? 그 정도라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수강 안내서를 펼쳤다. 흥미가 당기는 것들에 색칠을 해가며 페이지를 후루룩 넘겼다. 학점이나 학위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목적은 없었다. 거실 마룻바닥에 앉아 페이지를 넘기고 또 넘겼다. 노는 시간이 제일 좋은 아이처럼 처음에는 레크레이션 수업과 승마, 등산, 배낭여행에 색칠을 했다. 그런 다음엔 몇 개의 심리학 강좌와 예술 과목에도 표시를 해두었다. 그 다음엔 영어 수업 몇 개, 보물을 발견할 때까지 그렇게 페이지를 넘겼다. 뉴스 기사 쓰기, 리포트 쓰기, 잡지 글 쓰기, 특집 기사 쓰기, 인류학에서 동물학까지 표시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책을 덮고는 내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살폈다. 글쓰기. 그래서 글쓰기 수업을 하나 선택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선택해 나갔다. 의심스러울 때는 그냥 옳아 보이는 것부터 하면 된다. 그런 것들은 항상 작은 것들이다. 독터 로우는 책을 쓰는 일을 야간 운전에 비유했다. 결코 전조등 불빛 너머를 볼 수는 없다. 여행 내내 그런 식이지만 목적지로 가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이 철학은 인생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내 차의 헤드라이트는 320피트를 비출 수 있다. 운전하는 데는 세상을 모두 비출 수 있는 햇빛이 필요한 게 아니다. 운전에 필요한 빛만 있으면 충분하다. 30살이 되었을 때 나는 켄트 대학에서
저널리즘으로 학위를 받았다. 10년 후엔 존 캐롤 대학에서 종교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석사학위를 받기 위해 학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학위 기간을 생각하고 수업료를 계산하고 수업을 받고 숙제를 하고 밤새워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 등등을 걱정했다면 나는 첫 학기 수업료조차 송금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냥 수업 하나를 듣고 그런 다음 다른 하나를 듣고 또 듣고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과정이 끝나 있었다. 딸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18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울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내가 석사학위를 받은 그 해에 우리 딸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애를 가졌을 21살 당시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이를 키우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 희생이 뒤따라야 하는지 몰랐다. 하지만 몰랐던 것이 기쁘다. 알았더라면 두려워서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하고는 한다. 연구에 따라 동그라미만 6개가 넘어가는 결과도 있다. 하지만 양육비가 부모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지는 못한다. 양육에 들어가는 에너지와 시간을 계산해서 내놓을 수 있었다면 우리 인류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성공의 비밀, 인생의 비밀은 계산하지 않는 것에 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한다. 일어날 수 있는 큰 위험에 시선을 두지도 말아야 한다.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아주 작은 발걸음도 떼지 못하도록 얼어붙게 만든다. 40파운드가량 살을 빼고 싶다면 튀김 대신에 샐러드를 주문하면 된다.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수화기를 집어들어야 한다. 소설을 쓰고 싶다면 앉아서 작은 문단부터 채워나가야 한다. 이게 변화의 시작이다. 당신의 다음 단계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냥 하라. 살아가는 일만큼 경건한 일은 없다. 10학년 영어 시간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을 선생님이 추천했을 때 나는 삶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소로우는 2년 2개월 동안 자신이 소유한 숲속에서 살며 이 책을 썼다. 10학년 때 깊은 인상을 주었던 그의 문구는 지금도 여전한 감동을 준다. 나는 숲으로 갔다. 진중하게 살고 싶었고 삶의 본질적인 요소들과 마주하고 싶었다.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나 또한 무엇을 가르칠 수 없을 것이고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야 비로소 내가 살아있지 않았었음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나는 삶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인생의 비밀은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살아가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소로우의 책을 읽고 4년이 지난 후였다. 내 삶이 점점 궁지로 몰려가고 있었다. 나는 겁에 잔뜩 찔린 21살의 대학생이었다. 생리가 4개월째 나오지 않았고 아랫배는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다. 임신이 아니기를 바랬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 그렇게라도 하면 임신이 안 될 것처럼 여겨졌다. 꽤 오랫동안 현실을 부정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라나는 아이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나는 오하이오 켄트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았다. 나와 같은 미혼모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기관이었다.
그냥 임신한 여성들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고 입양도 주선하는 그런 기관이었다. 결과가 나오기로 한 날, 나는 공중전화로 결과를 물었다. 병원은 전화상으로 결과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정상적인 절차라고 했지만 어쩐지 거짓말 같았다. 나는 캠퍼스를 가로질러 병원이 있는 시내 쇼핑 지역으로 걸어갔다. 가는 내내 발이 땅에 닿는 것 같지가 않았다. 떠내려가듯 사람들에게 밀려 그곳으로 갔다. 이미 바뀔 것이라고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접수대에 앉은 여성은 마치 행복한 뉴스라도 전하는 듯 밝은 목소리였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뺨을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 왔다. 임신하셨어요. 제가요? 이제 겨우 21살인데 두려움에 떨고 길을 잃고 혼자가 된 내가. 아기 아빠와의 관계는 벌써 몇 달 전에 끝이 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런 단서도 없는 내가. 그러고는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깊은 정적이 찾아왔다. 태풍의 눈에 선 것 같은 정적이었다. 평온함이 내 몸속을 채워갔다. 생명,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내 안에서. 그날 나는 간호사에게 고맙다고 말을 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매일매일 고맙다고 말을 했다. 그 당시 내 눈앞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었다. 비참한 실패로 여기든가 아주 멋진 기회로 삼든가. 나는 학교를 자퇴했고 응급구조원으로 일하던 직장도 그만두었다. 환자들을 옮기려 힘을 주다 허리를 다칠 위험도 있었고 뱃속의 아기에게도 무리가 갈 것 같았다. 나는 다시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갔다. 부모님 집 문을 열 때 세상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느낌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세상 어느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는 나만의 세계를 가진 느낌이었다. 엄마가 되어간다는 기쁨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 것 같았다. 물론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던 시절이었기에 이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이 아이를, 내 딸을 왜 한때는 사라져버렸으면 하고 기도를 했을까?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인데도 말이다. 53년의 삶을 돌이켜보면 아이는 나에게 가장 위대한 인생의 우회로였다. 삶을 선택하라. 낙태 반대 슬로건으로 논쟁을 일삼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대하는 방식이면서 또 선택한 마주했을 때의 기준점으로서 하는 말이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삶을 고양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암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을 때 치료 항목들은 정말 최악처럼 여겨졌다. 외과 수술, 항암제 투여, 방사선 치료, 더구나 의사 선생님은 위 항목들 중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받을 것을 권고했다. 암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쇠약해지는 것을 많이 보았다. 유방암으로 여러 해 동안 투병을 하다 끝내 고통 속에 돌아가신 이모 세 분이 있는 나로선 앞날이 두렵기만 했다. 항암제 투여를 시작하기 전 나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작은 게임을 했었다. 내가 이걸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항암제 투여를 거절하고
외과 수술만 받는다면, 그리고 기도를 한다면, 기도가 나를 지켜줄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것은 삶을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는 외침이 들려왔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내 영혼이 거주하는 몸을 살리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은 알고 있었다. 결국 나는 그 작은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을 수 없었다. 그 목소리는 절대자에게서 오는 것이었다. 삶을 선택하라. 나는 그렇게 했다. 삶을 선택한 것이다.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받았다. 치료는 나를 쇠약하게 만들었지만 또 점점 좋아지게도 했다. 이 모든 경험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과 우리 딸, 남편,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껏 삶 전체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위대한 선물을 들라면 나는 이 경험이라고 말한다. 5손가락 안에서 순위를 다투는 위대한 경험 2개를 들라고 해도 이 경험을 든다. 21의 미혼모가 된 것. 이것은 내게 일어난 최고의 경험이다. 41의 암을 얻은 것. 내가 겪은 것들 중 가장 좋았던 경험 중에 하나다. 이 2 경험이 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완전히 변화시켰다. 인생은 나를 원하지도 않는 길 위에 내려놓고 원하지도 않는 계획 속에 데려다 놓을 수 있다. 하지만 그곳에도 한 가지 진리가 있다. 삶을 선택하라. 살아가는 것만큼 경건한 일은 없다. 미니의 낭독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